여러분 머릿속에 은하수가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860억 개, 은하수의 별수에 맞먹는 숫자가 1.4kg짜리 덩어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윈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진화가 만든 가장 경이로운 작품, 뇌를 다루겠다고. 이번 시리즈에서 저는 그 뇌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뉴런이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부터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는지, 감정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의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까지요. 솔직히 이번 시리즈가 지금까지 중에 제일 어려웠습니다. 과학이 아직 답을 못 찾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첫 편에서는 뇌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5억 년에 걸쳐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를 봅니다. (38억 년) 전 지구의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단세포 생물이 바다를 채웠고 그 생물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변하고 갈라지고 다양해졌습니다. 물고기가 됐고 양서류가 됐고 파충류가 됐고 포유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과정 끝에 진화는 하나의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무게 약 1.4kg, 색은 칙칙한 회색, 만져보면 두부처럼 물렁합니다. 뇌. 표면은 호두처럼 쭈글쭈글합니다. 깊은 주름이 사방으로 파여 있는데 이건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뇌의 바깥층, 대뇌 피지를 펼치면 신문지 한 장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 넓은 면적을 두개골 안에 구겨 넣은 겁니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덩어리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뉴런이라 불리는 신경세포가 약 860억 개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은하수에 별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천문학자들은 약 1000억에서 4000억 개로 추정합니다. 뉴런 860억이면 은하수의 별수에 거의 맞먹는 숫자입니다. 머릿속에 은하수 하나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860억 개의 뉴런은 각각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뉴런이 평균적으로 약 7000개의 연결을 갖고 있으니 뇌 전체의 연결수는 약 600조 개에 이릅니다. 인터넷 전체의 연결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이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입니다. 체중 70kg인 사람이라면 뇌는 1.4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는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몸무게의 50분의 1인 장기가 에너지의 5분의 1을 가져가는 겁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치입니다. 자연 선택은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쓸모가 없는 장기는 퇴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퇴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졌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만큼 그 비용을 상회하는 이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뇌가 큰 종일수록 환경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먹이가 사라지면 다른 먹이를 찾고 기후가 바뀌면 행동을 바꿨습니다. 뇌는 생존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구조물을 만든 건 설계자가 아닙니다. 청사진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변이와 선택, 그것만으로 5억 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그 뇌를 들여다봅니다. 860억 개의 뉴런이 어떻게 전기와 화학 신호로 소통하는지, 그 신호들이 어떻게 감각을 만들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결국 이 1.4kg짜리 물질 덩어리가 어떻게 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지, 과학이 아직 완전히 답하지 못한 질문까지. 하지만 그 앞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8억 년 진화 역사에서 뇌는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뇌가 필요했기 때문에 뇌가 생긴 겁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뇌가 필요하지 않은 생물에게는 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물이 지구 생명의 대다수입니다. 박테리아.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입니다. 38억 년 전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습니다. 뇌가 없습니다. 신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의 농도를 감지하고
먹이가 있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위험한 환경을 피합니다. 뇌 없이도 이 정도는 합니다. 단세포 생물에게는 세포막 자체가 감각기관이자 판단기관입니다. 그러면 왜 뇌가 필요해졌을까?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포가 수천, 수만 개로 늘어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세포들 사이에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오른쪽에서 위험이 다가오면 왼쪽 세포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신경세포, 뉴런입니다. 히드라를 보겠습니다. 민물에 사는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몸 전체에 신경세포가 그물처럼 퍼져 있습니다. 자극을 주면 온몸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뇌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정보를 모아 판단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반응할 뿐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7억 년 전부터 바다를 떠돌아온 동물인데 뇌가 없습니다. 신경망이 있어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방향을 바꾸지만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히드라와 해파리, 신경계는 있지만 뇌는 없습니다. 그러면 뇌가 왜 등장했는가? 답은 움직임에 있습니다. 한 곳에 붙어서 사는 생물에게는 뇌가 필요 없습니다. 먹이가 물살에 실려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동하는 생물은 다릅니다.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위험인지 먹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느리면 잡아먹힙니다. 이때 감각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빠르게 처리하는 장치가 유리해졌습니다. 그것이 뇌의 시작입니다.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멍게입니다. 멍게의 유생, 그러니까 어린 시절 모습은 올챙이를 닮았습니다. 꼬리가 있고 척삭이라는 원시적 척추가 있고 눈 비슷한 감각기관이 있고 기초적인 신경계가 있습니다. 바다를 헤엄치면서 자기가 붙어 살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바위를 찾으면 머리를 바위에 붙입니다. 그 순간부터 멍게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꼬리가 사라집니다. 감각기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데 필요했던 신경계를 스스로 흡수해버립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필요 없습니다. 뇌가 필요 없으면 뇌를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에너지만 낭비니까요. 멍게는 이 원칙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뇌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 장치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크기는 얼마나 됐을까? 최초의 뇌는 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편형동물, 플라나리아라고도 불리는 이 작은 벌레가 최초로 뇌 비슷한 것을 가진 동물입니다. 몸 길이 겨우 1에서 2cm. 이 동물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경세포가 몸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쪽에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뇌화, 영어로 cephallization이라고 합니다. 머리 쪽에 신경세포가 모여서 일종의 사령부를 만든 겁니다. 플라나리아의 뇌에는 뉴런이 수만 개 들어 있습니다. 86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수만 개로도 빛을 감지하고 먹이를 찾고 위험을 피합니다. 감각기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머리의 사령부가 판단합니다. 히드라에게는 없던 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뇌는 폭발적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약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생명 시리즈에서 다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동물의 종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진화한 겁니다. 눈이 생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볼 수 있으니까 먹이를 더 잘 찾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포식자를 더 빨리 발견합니다. 그런데 눈이 보내는 정보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빛의 방향, 밝기, 움직임, 형태. 이 정보를 처리할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눈이 복잡해지니까 뇌도 덩달아 복잡해진 겁니다. 어류가 등장합니다. 약 5억 년 전. 어류의 뇌에는 새로운 구조가 나타납니다. 뇌간.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잡는 부분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잠을 자도 심장이 뛰는 이유가 뇌간 덕분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 이것이 뇌의 1층입니다. 파충류가 등장합니다. 약 3억 년 전, 파충류의 뇌에는 영역을 지키고 짝을 차지하고 위협에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본능적이고 빠른 반응. 먹을 것인가,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파충류 뇌라고도 부르는 이 구조는 지금도 우리 뇌의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유류가 등장합니다. 약 2억 년 전. 여기서 뇌의 진화에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파충류와 포유류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파충류는 알을 낳고 떠납니다. 새끼가 부화해도 돌보지 않습니다. 바다거북은 모래사장에 알을 묻고 바다로 돌아갑니다. 부화한 새끼 거북이 바다까지 기어가는 동안 갈매기에게 잡아먹혀도 어미는 모릅니다. 그런데 포유류는 다릅니다.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오랜 시간 돌봅니다. 고양이도 새끼를 입으로 물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돌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새끼가 위험하면 불안을 느껴야 합니다. 새끼가 옆에 있으면 안심을 느껴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때 뇌에 새로운 층이 추가됩니다. 변연계, 공포, 쾌감, 분노, 애착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포유류가 새끼를 돌보게 된 것은 변연계가 진화했기 때문이고, 변연계가 진화한 것은 새끼를 돌보는 종이 더 잘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뇌의 2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장류가 등장합니다. 영장류의 뇌에서는 대뇌 피질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인간의 경우가 극적입니다. 침판지의 뇌는 약 400g입니다. 인간의 뇌는 약 1400g,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체중의 개, 그러니까 대형견의 뇌는 10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같은 포유류인데 영장류인 침팬지는 4배, 인간은 14배나 무거운 뇌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몸 크기는 비슷한데 뇌만 이렇게 큰 동물은 자연계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약 600만 년 만에 벌어졌습니다. 진화의 시간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커졌을까?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반은 이런 가설을 내놓습니다. 사회적 뇌 가설. 영장류는 무리를 지어 삽니다. 무리가 커지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와 사이가 좋고 나쁜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려면 더 큰 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던반은 영장류의 대뇌 피질 크기와 무리 크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뇌 피질 크기로 추정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관계의 수, 약 150명, 던바의 수라고 불립니다. SNS 친구가 수천 명이어도 실제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150명 안팎이라는 겁니다. 뇌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 뇌는 기존 구조를 허물지 않았습니다. 위에 새 층을 올렸습니다. 뇌관 위에 변연계를, 변연계 위에 대뇌 피질을,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듯이 기존 층은 그대로 두고 새 층을 추가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뇌 안에는 5억 년의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신경과학자 폴 맥클린이 하나의 모델을 제안합니다. 삼위일체 뇌 모델. 뇌를 3개의 층으로 나눠서 설명한 겁니다. 먼저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보면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실제 뇌는 이렇게 깔끔하게 3층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가 진화적으로 층층이 쌓여왔다는 핵심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고 뇌의 전체 구조를 처음 이해하는 데는 이만한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1층, 뇌관. 뇌의 가장 아래쪽, 척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입니다. 심장을 뛰게 합니다. 숨을 쉬게 합니다. 체온을 조절합니다. 잠들고 깨어나는 주기를 관리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사실 생각할 수 없어도 작동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도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이유가 뇌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뇌관이 망가지면 심장도 멈추고 숨도 멈춥니다. 다른 뇌 기능이 아무리 멀쩡해도 소용없습니다. 진화적으로 가장 오래된 부분이고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파충류도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 뇌라고도 부릅니다. 2층, 변연계. 뇌관 위를 감싸듯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편도체라는 아몬드 크기의 구조물이 공포와 위험을 감지합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그림자가 움직이면 심장이 쿵 뛰는 것. 그게 편도체입니다. 생각보다 빠릅니다. 대뇌피질이 저건 뭐지? 하고 분석하기도 전에 편도체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해마라는 구조는 기억을 관장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4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변연계는 포유류에서 크게 발달했습니다. 새끼를 돌보고 무리를 이루고 관계를 맺으려면 감정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포유류 뇌라고도 부릅니다. 3층, 대뇌피질. 뇌의 가장 바깥층입니다. 주름이 잡힌 그 회색 표면이 바로 대뇌피질입니다. 여기서 인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어를 사용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상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다른 동물에게도 대뇌피질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대뇌피질은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뇌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 세 층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작동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풀숲에서 뭔가 길고 가는 것이 꿈틀거립니다. 뇌관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에 피가 몰립니다. 도망갈 준비입니다. 편도체가 공포를 만듭니다. 몸이 얼어붙거나 뒤로 물러납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0.1초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대뇌피질이 분석합니다. 잠깐, 저건 뱀이 아니라 밧줄이야. 안도합니다. 심장이 서서히 진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생존에 관련된 반응이 먼저, 이성적 판단은 나중입니다. 뇌관과 변연계가 먼저 반응하고 대뇌피질이 나중에 수정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도마뱀이 먼저 핸들을 잡고 인간은 나중에 돌려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제 뇌는 이렇게 깔끔하게 세 층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뇌관과 변연계와 대뇌피질은 서로 수없이 많은 신경섬유로 연결되어 있고 항상 동시에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가 오래된 구조 위에 새 구조를 쌓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 이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감각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빠르게 처리하는 장치가 필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플라나리아의 수만 개 뉴런으로 시작해서 5억 년에 걸쳐 층층이 쌓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뇌관, 감정을 위한 변연계, 사고를 위한 대뇌피질, 그리고 지금 이 세 층이 모두 들어있는 1.4kg짜리 구조물이 당신의 두개골 안에 있습니다. 860억 개의 뉴런, 600조 개의 연결. 이것을 만든 것은 설계자가 아닙니다. 변이가 생기고 그중 유리한 것이 살아남는 과정이 5억 년 동안 반복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모릅니다. 뉴런이 전기 신호를 보낸다는 건 압니다. 시냅스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된다는 것도 압니다. 뇌의 어떤 영역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도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860억 개의 뉴런이 어떻게 협력해서 생각을 만들어내는지, 기억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 감정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물질 덩어리가 어떻게 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지, 이 질문들에는 아직 완전한 답이 없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따라갑니다. 먼저 860억 개 뉴런 하나하나가 어떻게 전기와 화학으로 소통하는지를 봅니다. 뉴런의 내부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화학 물질이 오갑니다. 이 이중 언어를 이해해야 뇌의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그 다음 이 신호들이 바깥 세상을 어떻게 뇌 안으로 가져오는지를 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는 것. 이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뇌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착시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당신이 보는 빨간색과 제가 보는 빨간색이 같은 건지, 그리고 기억을 봅니다.
기억은 녹화가 아닙니다. 뇌는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매번 꺼낼 때마다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짓 기억이 존재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감정도 봅니다. 이성과 감정은 반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으면 합리적인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정은 이성의 적이 아니라 이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리즈의 가장 어려운 질문에 도달합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물질 덩어리에서 왜 경험이 생겨나는가?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은 정말 내가 한 것인가? 과학이 아직 풀지 못한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뇌를 이해하려는 시도, 그것 자체가 뇌의 산물입니다. 860억 개의 뉴런이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작품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 860억 개 중 하나, 뉴런. 이것이 어떻게 전기와 화학으로 소통하는지. 뇌를 공부하면서 제일 놀랬던 게 이걸 만든 설계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변이와 선택, 그것만으로 5억 년에 걸쳐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물이 만들어졌다는 게 다윈 시리즈를 만들고 나서 봐도 여전히 놀랍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뉴런의 전기신호, 감각과 착시, 기억의 비밀, 감정과 의사결정, 의식, 자유의지까지 차근차근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860억 개 뉴런 중 하나를 들여다봅니다. 뉴런이 전기와 화학으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